자, 이번 시간부터는 사회복지조사의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사회복지조사란 이름을 썼지만 과학적 방법, 과학적 조사 이렇게 해서 목차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회복지조사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조사란 뭘까? 이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하나의 활동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언제 얼마큼 어떻게 필요한지도 알아야 하고 바로 그런 활동을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 그런가 하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탐구의 활동 및 절차이다. 또 그러면 사회복지조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 방법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지식을 제공하는 또는 어떤 현상을 기술하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어떤 현상에 대해 미래를 예측해보는 이런 활동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수집, 기술, 분석, 해석, 지식 제공 이런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일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쭉 보면 사회복지조사의 윤리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고 합니다. 당연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 서비스라고 하는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사회복지는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인격적 가치를 전제로 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 그 말을 설명하고 있지요. 사회복지 조사는 또는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해 특히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을 우리가 윤리적 딜레마 이 2교시에서 다루겠지만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윤리적 딜레마로 선수학생을 본다면 가치의 상충으로 또는 의무의 선수학적으로는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다중성으로 또는 결과의 모호성으로 힘의 불균형으로 또는 권력의 불균형으로 이런 등등을 원인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는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윤리적 딜레마의 구체적인 내용도 아주 다양하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했을 때 어떤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이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특히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준거틀이라는 용어로 출제 범위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선수학습에서 윤리적 딜레마, 인간을 대상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 윤리적 딜레마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조사는 적어도 인간을 대상으로 윤리적 이하인다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조사의 목적과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에 대한 동의를 하는 자발적 참여여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 참여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등등을 다 하죠. 그리고 참여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럼 비밀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이 구체적인 소위 윤리적 이런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사회복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특징이라고 해볼게요. 사회복지조사의 특징. 사회복지조사는 실생활에서 적용하는 응용조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조사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조사는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성을 갖는다. 작은 글씨는 배경지시로 보시면 됩니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다. 사회개선 개량의 노력이고 사회개선 개량의 노력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정책론에서 배우게 된다면 소위 인보관 운동 또는 사회복지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이 사회복지가 어떤 활동이다? 사회개선 개량의 노력의 활동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조사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지향성을 갖습니다. 아무렇게나 계획지향성이 있다.
또 사회복지조사는 평가적 특성. 당연히 사회복지조사라고 할 적에 그것은 평가적 특성, 효과 측정이 있죠. 평가라고 에발류에이션, 소위 이것은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당연히 피드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평가를 하는 것은 뭐려고 평가를 해요? 얼만큼 목표를 달성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것도 평가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서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하죠. 반영해서 보다 나은 세상을, 보다 나은 사회복지를, 보다 나은 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가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뭘 한다? 결국에 개선을 해나간다. 이렇게 평가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느냐는 효과성, 또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은 얼마큼 나왔느냐 등을 알아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조사를 한다. 그래서 평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조사는 시험적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적. 한번 이 사회복지 조사 시험적 특성에서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기나 할까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 두려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복지 욕구에 적합한지, 얼마나 전국적으로 확대하는데 적합한지, 얼마나 효과성을 가져올 수나 있는지라는 것을 사전 예비, 리허설 같은,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리허설의 성격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험적 특성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하나마나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무렇게나 교육지향성과 연결되어서 과학적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조사는 복지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증하는,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주장하고 이를 실증하는 방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회복지학의 특성을 이렇게 보시면, 사회복지학의 성격은 출제에 보면은 그렇지만 사회복지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할 때 사회과학에 포함되는 것이고, 물론 앞에도 본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응용과학의 영역이 더 강하게 부각되지만 응용과학의 성격만 갖는 것이 아니라 순수과학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어쨌든 사회복지라는 것은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굳이 많은 이렇게 영역을 설명하고 있지만 당연히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은 인간들의 관계, 인간들이 만든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이 사회과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썼는데 그중에 제가 하는 건 피란델로 효과가 있습니다. 피란델로 효과. 이 사회복지학, 사회과학의 한 영역으로서 사회복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학과는 달리 연구자와 연구 대상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과학과는 달리 관찰 대상물과 관찰자가 분명히 구별되지 않고 호연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는 관찰의 대상이 관찰자 자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런 효과를 피란델로 효과라고 한다라는 것도 하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대상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효과를 피란델로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의 성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거 사회복지는 응용과학이고, 사회복지는 응용과학이고, 굳이 설명해야 되겠지요. 앞에서 순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또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본 것처럼 응용과학적 성격도 강하고 순수과학적 성격도 있지만 응용과학적 성격이 강지요. 해서 여기 보면은 응용 사회복지학은 이렇게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를 사용하는 개발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응용과학이다. 또 그러면 실천과학이다. 실천과학이다.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앞에서 본 것처럼 사회과학이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꼭 이것만이다 라고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히 응용과학적 성격은 강하다. 또한 실천과학인 것은 분명하다. 사회과학인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아무리 사회복지조사가 교육지향적이고 과학적 방법의 과학적 방법의 연장선상이라 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이를 수는 없다. 한계는 존재한다. 왜? 인간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적 조사와 함께 이 사회복지조사는 과학적 조사이지만 과학적 조사도 신의 영역처럼 완벽이란 단어를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문장을 많이 썼지만 특히 7번의 가치 중립의 문제와 가치 개입의 불가능성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뒤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2교시에 가시게 되면 사회복지 실천의 영역에서 사회복지사가 갖는 가치에는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이 갖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을 먼저, 어느 것은 나중에, 어느 것은 더, 어느 것은 덜 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이나 선호의 기준을 가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가치를 다 이게 각자 다 다르게 사랑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것보다는 우선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아름다운 일인 줄 알지만 여기서 이것을 옳다 그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때문에 개인적 가치가 있지만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속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사유의 가치도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일탈지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회복지사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또 추구해야 될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내 개인적 가치를 뒤로 물려놓고 아예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가치의 상충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 객관적, 일반적 이렇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또 상호 주관성의 입각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바로 가치 중립이 지켜질 수 있는가? 또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전문적 가치 또 레디가 말한 것처럼 전문적 가치에서 사람 우선 가치, 수단 우선 가치, 결과 우선 가치가 다 소중한 가치인데 어느 것이 먼저 어느 것이 나중에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 가치 중립의 문제나 가치 개입의 불가분성의 문제가 꼭 존재를 하고 있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는 통제 조작의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은 연구 대상에 대한 통제와 조작이 어렵다는 문제가 현실로 존재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역시 굵은 글씨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과학적 접근으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 방법, 과학의 특성에서 본 것처럼 객관성, 일반성, 또 간주관성, 상호주관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구체성, 간결성, 또 이런 것도 있지만 경험적 검증 가능성, 수정 가능성, 재생 가능성 이런 등등을 다 우리가 과학적 방법의 특징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경험적 인식의 한계성도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현장이기 때문에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조사는 현상에 대한 경험적으로 인식한 내용만을 포함하는데 인간의 경험적 인식의 범위는 한계가 있다. 자, 이런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또 연구 대상, 보면은 이 사회복지조사에서 대상은 결국에 인간 아니겠습니까? 인간. 그래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는 다른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아무리 과학적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의 한계, 접근 영역에, 접근 거리의 한계는 존재한다. 그래서 연구 대상으로 인한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또 윤리성의 제약은 이미 당연하지.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활동은 어쨌든 간에 모든 활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활동의 제약이 크다. 그리고 어떤 과학적 방법이라고 해서 객관적이고 일반적이라고 한다고 해도 어떤 객관적인지 일반적인지 선정하는 그 소위 평가에 또는 적합성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만들기 어렵다. 설사 그렇게 해서 적격 여부를 선정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논란이 많다. 또 그에 대한 휴먼 서비스를 제공해서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준 결과에 대한 성공 여부의 판단에 대한 논란도 많다. 등등 많은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인간을 돕기 위한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아무거나
얼마든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존재를 한다. 넘어갑니다. 그렇죠. 다음을 때 배경 지시를 보시고. 그런가 하면 지리적 제약도 존재하지요. 당연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가장 거시적인 사회복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넘치는 싸놓고 주는 이런 도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통 우리가 지역복지에서 나온 것처럼 우선적으로 지역 사회복지관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우선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국기법에 의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뭐 등등등 이렇게 우선 지원 대상이 이렇게 쭉 법령화되어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는 이런 시간 비용의 제약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지리적 제약에 의해서 나옵니다. 우리 오면 국내에 거주하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에 오면 당연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런 수준으로 본다면 인간들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외국인들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외국에 살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은 아니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도움이 필요한 또는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또 그러면 건강보험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할 때 하는 것이지 해외여행 중이거나 해외에 거주할 때 그를 건강보험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문에 조사의 범위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조사도 지리적 제약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가치와 선호에 의한 제약. 또 그러면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제약. 자, 이런 다양한 제약에 의해서 사회복지 조사가 아무리 과학적 이란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구나 객관성, 일반성을 마치 단정적 결정론인 것처럼 누구나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제약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계는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는 목차가 2장으로 넘어갑니다만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을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해서 바로 여기를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회복지 조사의 주제가 연구 문제가 또는 조사 문제가 선정이 된다면 그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각본을 짜고 그 사전 각본에 의해서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계까지를 사회복지 조사라고 하는데 사회복지 조사를 포함한 모든 과학적 조사, 더 나아가도 모든 조사가 조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알아봤다고 해서 즉 지식을 탐구했다고 해서 조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조사가 제대로 조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외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연구 문제가 설정되고 그다음에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 뒤에 이제 설명. 그래서 이 절차가 역시 출제범위 한 문제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과학적 방법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역적 방법으로 오랜 역사를 거들어 왔습니다. 초월자, 신, 부처님 이런 그 초월자의 입장이나 초월자가 정한 어떠한 법칙, 원리를 근거로 해서 그 법칙에 우리 한 사람이 하는 사회 행동이 옳은 거요, 잘못된 거요. 를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소지향적으로 보편적인 원리나 법칙에 근거해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무, 퀘스천 마크를 달고 그거에 근거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를 갖거든요. 바로 그것이 연역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학적 방법이라고 할 때 과학적 방법의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연역적 접근이고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또 18세기 이후부터 귀납적 방법도 프란시스코 베이컨에 의한 경험론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등장했지만 귀납적 방법도 논리적 또는 과학적 방법의 한 영역으로 같이 인정받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이 모든 책마다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대척점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연역적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문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 각본을 짜고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수집된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 여기까지를 조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가주어야 조사라고 한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조사의 공공성이라고 한다. 사회복지 조사는 종합적 학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기존의 연구 주제나 이런 것은 기본 이론인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를 하는 것은 여기 조사 설계를 하고 사전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조사 방법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것을 체계화하는 것은 통계학의 영역입니다.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하나의 보고서로 만든 것은 신이론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조사는 종합학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한 영역이면서 종합적 학문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연구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연구 문제를 가지고 출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연구 문제 나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번 정도 논문에서 다루어질 주요한 문제나 중심이 되는 내용을 연구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연구 문제의 원천은 이런 등은 다양한 것에서 나오는데 개인적 관심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기존 이론에서 연구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기존 지식의 부족함으로 해서 연구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연구자의 가치관에 의해서 나오기도 하고 연구 문제의 원천은 아주 다양하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연구 문제를 설정할 때 고려사항 나와 있는데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연구 문제를 제시할 적에는 이런 것 등을 고려해야 된다. 창의성, 독창성, 검증 가능성도 있지만 도의적 배려도 있다. 또 그런가 하면 용어의 명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학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는 이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되고 누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가. 보통 우리가 누구나 알아듣기는 하지만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수준을 우리가 보통 개념이라고 하고 그렇게 정의한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가능한 한 용어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도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적 배려도 있다. 용어의 명확화도 하는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개념 형성과 가설 형성이 나와 있죠. 개념 형성과 가설 형성.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개념이란 뭘까? 개념. 여기 보시면 개념을 뭐라고 했습니까? 개념. 특정 현상을 일반화하고 보편적 언어로 정의하는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은 표현. 이거는 보편적이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은 표현을 우리가 이것을 컨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듣기는 해요. 알아듣기는 하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딱딱 떨어지게 알지는 못하는 뭔가 좀 부족한 이런 표현을 개념 또는 개념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현상을 일반화하고 보편적 언어로 정의를 했으나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것을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인간다운 생활을 한 것이 뭘까? 뭔가 알아듣기는 알아듣게 보편적인 표현인데 알아듣기는 뭔가 좀 개운치 않아. 근데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또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아하, 인간다운 생활이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인간다운 생활은 사회보장기본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기는 이것도 좀 뭔가 개운치 않아.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뭐라고 그 다음 항에서 설명하냐면 국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인간다운 생활을 다른 말로 한다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현찰 개념으로 양적 표현으로 바꿔준다면 최저보장 수준이나 최저임금 수준을 말한다. 만약에 회사를 다녔는데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인간다운 생활은 추상적이면서 질적 성향을 가진 좀 뭔가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표현인데 비해서 점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또 그걸 거쳐서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이렇게 바꿔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애매하고 추상적인 질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조작화라고, 그렇게 해서 바뀌어진 이런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작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변수들이 추상적이거나 직접적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 가능한 대체 개념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조작하라고 한다.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한 개념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조작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작적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조작적 정의는 측정 가능한 개념을 잘 대응할 수 있으면서 측정 가능한 대체 개념을 정립하는 것.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한 양적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은 조작하라 하고, 바꿔놓은 것을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과정은 조작화, 바꿔놓은 것은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문헌 고찰이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과 정의, 개설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조사 설계. 여기는 가설 검증을 위한, 뒤에 이제 가설은 따라오겠지만 가설 검증을 위한 사전 각본인데, 조사 설계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사전 각본이다. 사전 각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뭐 아래에 뭐 조사 설계의 내용까지는 되어 있고, 여기 보면 통계 기법을 결정한다 이런 것도 해서 한 6번 정도 봐주시면 되고, 조사 설계는 어떤 사전 각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또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사전 각본을 조사 설계 디자인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고 나면 조사 설계를 했으면 이제는 그 각본대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관찰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질문지법도 있고, 아니면 지역사회 조사 이런 것처럼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명목집단 기법도 있고, 전문가를 이용한 델파이 기법도 있고, 하나 표본조사지만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서베이도 있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뭐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여기 보면은 자료 수집이란 것은 여기 보면 진행 과정에서 수집돼요. 아직은 분석되지 않은 정보를 자료라고 하는데, 데이터라고 하는데, 자료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 뒤에도 다루겠습니다.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라는 것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1차 자료. 연구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수집되어서 정리된 자료는 2차 자료. 기존의 논문이나 저널 등 연구자 의자에 의해 이미 수집되어 정리된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용분석법, 그것은 2차 자료 분석법입니다. 뒤에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뭐 다른 거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거죠.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자료 분석, 해석까지를 조사라고 하는데 조사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적어도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조사의 공공성에 의해서 일부러 공개해야 된다.
자, 아래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연구보고서 작성. 바로 이 연구보고서 작성을 이걸 우리가 아까 한자로 공개라고 하고 이것을 조사의 공공성. 조사는 나만, 연구자만, 조사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을 여기까지가 이루어질 때 조사가 조사로서 인정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연구보고서의 출제 비중은 그렇지만 여기 보면 연구보고서는 공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냥 당연하며 공개를 통해 보편타당과 객관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야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왜냐하면 이 연구보고서는 새로운 이론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조사로는 마무리 단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본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본 개념은 사회복지조사의 절차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다음 시간에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